은호의 고민은 죽을 만큼 힘들어져 가는데요. 누가 더 좋은 엄마냐라는 질문은 은호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단 하나의 질문만 남게 되는데요. 누가 나를 더 덜 이용할 것인가? 드디어 은호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은호는 기자회견에서 폭로로 반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호의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람 인생 두 갈래를 볼펜 하나로 나눠 그려놓고 앉아있는 엄마를 본 적이 있나요? 다음날 새벽의 순이 식당은 전날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간판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손님 받는 쪽 불도 거의 다 꺼져 있었는데요. 안쪽 주방 불만 노랗게 켜져 있어서 마치 식당 안에 작은 섬 하나만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순이는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 테이블을 하나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 끈도 풀지 않은 채 양손으로 종이 한 장을 잡고 있었는데요. 종이 위에는 둥근 동그라미 두 개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술한다. 또 하나는 수술 안 한다. 동그라미 아래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은호의 상황을 둘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힘있게 눌러 쓴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정순이는 메모를 한 줄씩 읽다가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훑었습니다. 볼펜으로 적어 내려갈수록 선택지는 좁아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뭘 골라도 우리 애는 망가지는 쪽이네. 정순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은호 몸은 평생 기증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술을 안 하면 언젠가 죽어가는 오빠 얼굴이 꿈속에서라도 은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죄책감은 따라붙을 거라는 걸 정순이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딸이 올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문이 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요. 눈 아래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감긴 했지만 말리지 못한 듯 어깨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밤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게 티가 났습니다. 아니, 정순이는 일부러 평소처럼 식당에 늦게 들어온 딸을 맞이하는 어조로 말을 건넸습니다. 응. 은호는 짧게 대답하고 바로 엄마가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보면서도 앞에 있는 종이를 일부러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내 인생입니다. 농담처럼 보일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정순이 목소리에는 웃음기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은호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종이 위 글씨들부터 내려다봤습니다. 수술한다. 수술 안 한다. 그리고 그 아래 엄마가 서툰 글씨로 적어놓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살림 나는 평생 부담. 나는 산다 오빠 죽음 역시 평생 부담. 엄마가 쓴 거예요? 누가 또 쓰겠니? 정순이는 어깨를 조금 으쓱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굴리니까 정신이 더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글자로 꺼내봤다. 은호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장점과 단점을 따져서 장단점을 반씩 나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 종이 위 동그라미 둘은 어느 쪽에도 덜 아픈 길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느 쪽에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마음이야 뻔하지. 여기. 정순이는 수술 안 한다 쪽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엄마는 내가 수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정순이 가슴속에서는 수십 번의 싸움이 오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건 아닌가. 그래도 누군가는 이 아이 편에서 이기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정순이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 딸의 몸을 먼저 걱정해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고성이와 재단 사람들, 병원 사람들은 우진의 생명부터 먼저 계산하고 있을 테니까요. 엄마는 그 집 아들 죽어도 상관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순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도 알고 보면 착할 수 있고 우리 집에 왔으면 지환이처럼 컸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근데 은호야. 그게 아무리 그래도 내 눈앞에서 내가 낳지도 않은 그 애 살리겠다고 내가 키운 내 몸을 먼저 가져가는 건 엄마는 못 보겠다. 정순이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수술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집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내가 그 여자랑 또 싸우게 되든 욕을 먹든 말든 그래도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너를 엄마는 보고 싶지 않다.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적어도 한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준다는 사실이 조금은 숨통을 틔워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쪽에서 또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래도 오빠잖아. 내가 아니면 못 산다고 했는데 어제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선 지은호 시간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기 이름이 붙은 의학적 설명이었습니다. 엄마. 은호는 눈을 조금 감고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요. 내가 수술 안 해서 진짜로 그 오빠 죽으면 어떡해요? 정순이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딸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돌덩이가 바로 그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그 죄책감은 내가 같이 안고 살아야지. 너 혼자한테는 안 맡길 거니까 그건 걱정 말아라. 정순이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가 욕먹으면 되고 엄마가 나쁜 년 소리 들으면 되고 엄마가 대신 욕바지 하면 되지. 내가 내 몸까지 내주면서 평생 죄책감까지 같이 안고 살 필요는 없다. 이 말은 오늘 첫 번째 클라이맥스처럼 은호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꾸 길을 맞추려고만 했는데요. 효녀, 착한 딸, 숨겨진 딸의 희생 같은 말들에 본인을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이의 말은 그 모든 기준을 밖으로 잠깐 밀어내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은호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습니다. 솔직히 나도 어느 쪽이 더 후회 덜할지 모르겠어요. 수술하면 나중에 내 몸 망가지면 그때도 후회할 것 같고 수술 안 하면 오빠 얼굴 평생 떠오를 것 같고. 그래.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이라고 아까 말한 거다. 정순이는 종이를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상처 입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도 너는 죄책감에서 완전히 도망은 못한다. 엄마는 그거 숨기고 싶지도 않고 숨길 수도 없다. 그래서 설득도 정직하게 할 거다. 정순이가 정직하게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문이 또 한 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지혁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자켓은 벗어들고 있었고 셔츠 소매는 걷혀 있었는데요.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왔니, 지 팀장. 정순이가 어제보다 조금 덜 날 선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혁이 들어와 자리를 살피고는 두 사람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종이를 보고 그 자체로 상황 설명을 대신 듣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저도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쪽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움직임이요? 은호가 반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혁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열어 보였습니다. 포털 메인 뉴스는 아니었지만 연예사회면 중간쯤에 이런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재단 숨겨둔 딸 오빠 위에 뭐든 하겠다 주변 증언.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은호가 먼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지혁이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쪽 홍보팀이 기자들한테 조금씩 문장을 흘리고 있어요. 딸이 간 이식을 긍정적으로 고민 중이다. 딸이 오빠를 위해 희생을 결심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런 뉘앙스들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요. 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지혁은 종이 위 동그라미를 한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여론까지 같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술하면 효녀가 되고 안 하면 배은망덕한 딸이 되겠지요. 정순이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식었습니다. 기사를 무기처럼 쓰겠다는 거네요. 네. 딸이 수술을 하면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재단 감동 스토리로 정리할 거고 수술을 안 하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숨겨진 딸. 이런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지역의 말은 추측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단에서 홍보를 해왔던 방식을 너무 잘 알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굴빛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세상은 내가 결정한 척 이야기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역이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언론이 붙이는 이름보다 이사장님이 원하는 그림보다 은호 씨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어차피 이 싸움 은호 씨 이름으로 기록될 거거든요. 정순이도 지역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엄마가 아까부터 이 종이 붙잡고 앉아 있었던 거야. 남들이 뭐라 할지 말고 우리 기준부터 좀 만들자고. 지역은 종이 중앙 부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 씨. 네. 일단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 누가 날 덜 이용하는지. 둘. 어떤 선택이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선택인지. 이 두 기준만 세워두면 그 다음은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지역의 말은 오늘 이 자리의 두 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간 이식이 옳으냐, 그르냐, 효도냐, 배신이냐 같은 거창한 말 대신 이용과 자기 보존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기준을 먼저 세우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날 덜 이용한다. 은호가 그 말을 조용히 따라했습니다. 그럼 엄마도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이는 잠시 멈칫했다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널 이용하고 있을 수 있지. 엄마는 내가 우리 식구 곁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마음 안에는 엄마 욕심도 섞여 있을 거야. 정순이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엄마는 내 몸을 숫자로 보진 않는다. 내 간 수치가 얼마인지, 간이 몇 % 잘라서 쓸 수 있는지 그런 건 솔직히 아직도 제대로 모르겠다. 엄마는 그냥 너 숨 쉬는 거, 너 웃는 거, 너 밥 먹고 출근하고 그런 것만 본다. 이 말은 정순이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지역도 거들었습니다. 이사장님도 나름대로는 엄마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데 정신 바짝 안 차릴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절박함이 간이식이라는 한 단어로만 좁혀져 있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라면 언론도 재단 이미지도 심지어 은호 씨 마음까지도 다 같이 엮어 쓰려고 한다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 팀장은 제 편이에요? 그 지 편이에요? 은호가 조금 날 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역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제 양심 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금은 은호 씨 쪽이라서 여기 와 있는 거고요. 이 대답에 은호 눈빛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누구 편이냐는 질문 앞에서 둘러대지 않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호 씨, 지역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한다, 안 한다부터 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 두 가지부터 정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내가 날 버렸다고 느끼게 되는 선택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날 지키면서도 나중에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이 기준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간이식이라는 단어를 올려놔도 늦지 않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이에서만 흔들렸는데요. 이제는 그 두 가지 사이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라는 새로운 축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은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을 정해도 다 틀린 답 고르는 느낌이라서요. 근데 적어도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날 버리는 선택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정순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나머지는 우리가 같이 싸우면 된다. 지역도 미소 비슷한 것을 한번 지었습니다. 언론이 뭐라고 쓰든 재단이 어떤 그림을 그리든 적어도 이 식당 안에서는 은호 씨 기준이 법입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게 이제부터 제 일이기도 하고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순이 식당 안에는 아주 작은 온기 하나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어떤 결과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끌려가는 사람에서 기준을 세우는 사람으로 한 발짝 옮겨놓은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한 명의 간을 두고 여는 기자회견은 보통 재단 운영 관련 입장 발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더라고요. 재단 회의실에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미리 몇 번 켜졌다 꺼지길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기자들은 노트를 펼쳐들고 노트북을 켜놓고 각자 자리를 잡느라 분주했습니다. 앞쪽 벽에는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재단 운영 관련 입장 발표. 딱 봐도 무난하고 별 내용 없을 것 같은 문구였는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다루려는 건 돈도 사업도 아니고 한 사람 몸 안에 들어있는 간이라는 걸요. 앞쪽 단상에는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헤어스타일, 한치도 번지지 않은 메이크업, 수없이 기자들 앞에 서본 사람 특유의 여유 섞인 자세까지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준비된 이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의 손가락이 종이를 살짝 만지는 순간 그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앞줄에 앉은 몇몇 기자는 눈치챘습니다. 고성희는 목을 한번 가볍게 가다듬고 준비된 멘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근 재단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문장 하나하나 속도와 높낮이가 딱 맞게 떨어졌습니다. 표정은 단정했고 목소리도 거의 흔들림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고성희가 가장 의식하는 건 카메라 렌즈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뒤쪽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 오늘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 한 명이 이 모든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은 은호였습니다. 고성희는 시선을 고정한 채 원고를 자연스럽게 넘기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지은호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들어오긴 들어올까? 들어와서 내 편이 되어줄까? 그 걱정이 준비된 멘트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한편 회의실 중간쯤에서는 재단 실무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딸이랑 같이 서는 거 맞아요? 글쎄 홍보팀 쪽에서는 그렇게 흘렸는데 이미 오프 더 레코드로 흘러나간 기사 초안들에는 숨겨둔 딸 감동적인 동행, 친모와 딸 함께 사과와 각오 밝혀 이런 식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뒤쪽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딸이 들어올까? 이 재단 그래도 그림은 잘 짜네.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요. 고성희는 준비된 사과 멘트를 마무리하고 재단 투명성과 앞으로의 쇄신 방향에 대해 읊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더 철저한 윤리 기준 아래. 그 문장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문이 조용히 한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딱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따라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흰 셔츠에 단정한 재킷을 걸친 은호였습니다. 오늘 은호의 얼굴에는 과장된 감정이 없었습니다. 눈이 조금 붓기는 했지만 그 눈동자는 곱고 또렷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딸이구나. 기자들 머릿속에 동시에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몇몇은 이미 기사 제목을 수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숨겨둔 딸 첫 공개석상 등장. 눈물의 사과. 숨겨진 진실.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는 아주 잠깐 육안으로 겨우 보일까 말까 한 당황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이사장 생활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는 금세 다시 정리됐고 입꼬리는 다시 단정한 미소를 그렸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멘트가 이어졌지만 이미 회의실의 중심은 고성희가 아니었습니다. 뒤쪽에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은호에게 모든 시선이 빨려들고 있었거든요. 은호는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남이 짜놓은 판 위에 올라가는 거네. 병원 상담실도 그랬고 재단 사무실도 그랬고 고성의 집 거실도 다 그랬습니다. 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자리에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불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가지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이 연단만큼은 내 발로 올라가서 내 말로 끝을 내자.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로 한 것도 기사가 어떻게 나갈지 알면서도 들어온 것도 본인 선택이었습니다. 지혁이 회의실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순이 식당 테이블 위에서 기준은 내가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은호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던 표정이 지영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은호의 발걸음은 누구에게 떠밀린 것 같기보다는 스스로 정한 방향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에 더 가까웠습니다. 은호는 단상 옆에 멈춰서서 마이크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설 때마다 언제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만 봐왔습니다. 사과를 하든 설명을 하든 변명을 하든 결국 말이 익숙한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였는데요. 은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진짜 자기 말 한 번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은호는 스스로 손등을 한번 꼭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한 번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라면 이사장이 준비한 사과문과 향후 계획 발표 그리고 예상 가능한 질의응답 몇 개로 끝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가 준비한 적도 없는 누가 예상하지도 못한 딸의 입장이 끼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흘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카페 매니저였습니다.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딸이었습니다. 순이 식당이라고 동네 사람들 몇 년씩 단골로 오는 국밥집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가끔은 내가 끓인 국밥을 손님들이 찾기도 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몇 기자의 펜이 멈추고 대신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국밥집 딸이라는 말은 기사를 쓰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대비 구도였거든요. 재단 이사장 vs 국밥집 딸. 이 구조만으로도 이미 자극적인 제목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재단 이사장님의 숨겨둔 딸이 됐고 얼굴도 모르는 쌍둥이 오빠의 간이식 공여자 후보가 됐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이미 기사로 다 나온 내용이지만 당사자 입에서 처음으로 정리되어 나오는 말은 확실히 무게가 달랐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기자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은호의 말 하나하나가 이 회의실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저에게 넌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 말을 한 번쯤 들어보고 싶었던 적 있습니다. 혹시 내가 출생의 비밀 가진 애일까? 혹시 어딘가에 부유한 친부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 근데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힘들게 사는 날에 잠깐 도망치듯 하는 상상 정도였는데요. 설거지하면서 신문기사 구석에 난 재벌가 이야기 보면 저런 집에 숨겨진 딸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냥 그런 농담 같은 상상이었습니다. 기자들 중 몇몇은 그렇지, 나도 그런 상상 해본 적 있는데라는 묘한 공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그 일이 현실이 됐을 때 제가 생각했던 기분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처음 듣게 된 말이 넌 내 딸이다가 아니라 당신 오빠가 간이식이 필요하다였기 때문에요. 이 문장은 오늘 자리의 첫 번째 심리적 정점처럼 모든 사람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은호에게 가장 먼저 꺼냈던 말이 오빠가 있다는 말과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이 자리는요.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 될 수도 있었던 자리입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딸이 사실은 부유한 친부모가 있었고 쌍둥이 오빠도 있고 이제부터 행복하게 잘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로요. 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스로도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미 순서가 어긋났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말보다 간이식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거든요. 회의실 앞줄에서 한 기자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기자는 전날 밤 재단 홍보팀에게서 감동적인 모녀 상봉 시나리오를 미리 귀띔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그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이식이 필요해서 딸을 찾으신 건지, 딸을 찾았더니 마침 간이식이 필요해졌던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고성희에게만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호기심 섞인 눈으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은호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손이 떨리는 걸 카메라가 잡든 말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정도 오늘 여기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회의실 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기자들은 동시에 결정을 미루겠다는 문장을 받아 적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망과 안도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을 뽑기는 조금 아쉬워졌지만 이 모호한 대답 덕분에 기사 쓸 거리와 해석의 여지는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간 기증 결정 보류 숨겨진 딸의 선택은 눈물 대신 질문 엄마에게 되돌아간 마이크. 이런 제목들이 벌써부터 머릿속에서 줄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마지막으로 단상 앞에 서 있는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희와 은호의 시선이 공중에서 한 번 딱 맞닿았습니다. 이사장님. 은호가 천천히 불렀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시려면 한 가지만 먼저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성희의 손끝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간이식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저를 찾으셨겠습니까? 질문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도 무거운 요구였습니다. 딸이라는 말에 붙어있던 모든 계산과 조건을 떼어내고 맨몸의 감정만 남았을 때 과연 고성희가 그 딸을 찾았을지 찾지 않았을지 묻는 말이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몇 번 더 터졌습니다. 기자들은 그 침묵조차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당연히 찾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 자신조차 못 믿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래도 우진이가로 시작하는 수백 가지 변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될 거라는 막막함까지. 결국 고성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한 번 떨리고 눈꺼풀이 아주 조금 내려갔다 올라왔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어쩌면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정확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아직 엄마도 이사장도 아닌 상태로 서 있구나.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계산이 많고 이사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흔들리고. 반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또렷하게 자기 역할을 해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은호였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동생이자 어떤 재단에 숨겨진 존재이기도 한 그 사람이요.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마디로 자신의 발언을 끝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간을 주겠다는 약속도 안 주겠다는 선언도 어느 쪽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판을 끌려다니며 따라가는 사람은 고성희가 찾아낸 숨겨진 딸이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서기 시작한 은호라는 사람이었다는 것. 고성희는 단상 위에서 멈춰버린 회견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오늘은 여기까지. 무슨 말을 붙여야 할지 떠올려보려 했지만 입안에서 말들이 서로 걸려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미 새로운 질문거리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숨겨둔 딸 결정 보류. 이사장 딸의 질문에 끝내 답 못해. 수많은 기사 제목과 해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회의실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 한가운데에는 이제 언제나 은호라는 이름이 함께 따라붙을 예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피로 이어진 인연과 국밥집에서 함께 쌓아온 세월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은호는 결국 누구의 손을 잡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과연 누구 가슴에 가장 깊고 오래 박히게 될까요?